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38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위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적 위험이 있고요, 경제적 위험이 있고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적 위험이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각종 공법이나 사법 관계가 바뀔 가능성, 위험은 불확실성이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서 개발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그거 이제 빈출 오답 지문에 그거 좀 확인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거나 비용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 즉 수요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장 위험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비용 위험이다라고 하면 비용 위험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가 되거나 개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청이나 이런 걸 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거 체결을 하게 되면 비용 위험은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이 건설업자도 비용 위험을 감안을 해서 개발비를 높게 책정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싸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비유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은 5단계로 이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죠.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3단계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뒤 2단계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은요.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 즉 그 전체 도시의 전체 인구나 또는 소득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 분석 또는 거시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석이란 단어는요. 분석이란 단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놈은 현재나 과거의 자료를 파악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파악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항상 그 목적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경제 기반 분석이죠.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은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입지 계수와 그다음에 경제 기반 승수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반 분석의 도구로서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기반이 지역의 경제 기반 산업이 뭔지를 보면 그 기반 산업이 주력 산업이다 또는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시장에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력 산업, 즉 기반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사양 산업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시장 분석으로 하게 되겠고요. 시장 분석은 당연히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물건이 과연 매매 가능한지 매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는 임대 가능성, 매매 가능성이나 임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흡수 분석이죠. 흡수 분석. 흡수 분석은 흡수율 분석과 흡수 시간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채를 공급을 했다 라고 하면 이때 100채를 공급했는데 단위 시간 동안 60채가 분양을 해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흡수율이 단위 시간 동안 흡수된 비율이니까 이게 6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흡수율은 높을수록 수요의 강도가 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놈이 100% 완전 판매가 될 때까지 2년 걸렸다. 그럼 그게 바로 흡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요.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흡수 분석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물건이 과연 잘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자,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이 과연 수익이 되겠는가? 이것은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즉 순영가법이나 또는 내부 수익률 또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이런 것들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투자 분석을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5단계가 되겠고요. 이 5단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시, 성, 타, 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시, 성, 타, 투 암기를 하시고요. 이 각각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시장 분석은 요거 3단계를 묶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시장에서 개발 사업이 채택 가능한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 최종 의사결정인 경제성 분석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넓은 지역부터 점점 좁혀 들어와서 근린 분석, 부지 분석,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경제성 분석은요,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최종 의사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도구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제 기반 분석.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경제 기반 분석이 이제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특히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입지 계수는 반드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계수를 좀 보겠습니다. 입지 계수. 자, 입지 계수는요. 첫 번째 입지 계수다라고 하면 입지 계수는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어떤 지역에서 그게 특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계수죠. 그래서 이거는 전국의 A 산업 종사 비율과 지역의 A 산업 종사 비율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서로 비교를 해서 이게 전국 평균이 1%인데요. 이 지역에서 3%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보다 크다. 그럼 이걸 이제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은 기반 산업이다. 즉
기반 산업이란 얘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그 지역 주민들이 쓰고 남으니까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전국 평균 종사 비율보다는 훨씬 더 그 지역에서 높은 종사 비율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비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비기반 산업은 전국 이 평균보다 낮으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쓸 때도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산업.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은 수입 산업, 비주력 산업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 주력 산업, 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 그러면 자급자족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계수는 결국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 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 지역에서 어떤 게 기반 산업인지를 알면 그 기반 산업이 만약에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 점점 그 지역의 고용이나 이런 게 줄게 되겠죠. 줄고 따라서 수요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성장 산업이다 그러면 고용도 늘고 소득도 늘고 그러니까 수요도 늘 것이다.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경제 기반 승수인데요. 기반 산업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이 경제 기반 승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경제 기반 승수는 승수의 집은 분수고요. 승수의 집은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반 고용이 분모로 가고요. 총 고용이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반 고용이 20명이고요. 총 고용이 지역의 총 고용이 100일 때 이러면 이제 5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5는 뭐냐면 기반 고용이 100명이 증가가 되면 지역의 총 고용의 5배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기반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반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기반 산업에서 고용을 이렇게 100명을 늘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려면 집과 관련되는 그런 직업들이 막 있겠죠. 집을 이제 얻으려면 뭐가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또 이사하는 이삿짐 업체, 도배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늘어나는 거예요. 직업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면서 밥도 먹죠. 그러면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배달 업체 쭉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술도 먹어야 되죠. 술집. 그다음에 노래방도 가죠. 또 무슨 영화관도 가죠.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다른 어떤 그런 산업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역의 총 고용에 5라는 얘기는 5배만큼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지역 경제에 몇 배 영향을 미치냐가 기반 승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요건 이제 입지계수 문제가 잘 나와요, 거의. 그래서 요건 계산 문제로 꼭 알아두시고요. 계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전국의 A산업 종사 비율과 지역의 A산업 종사 비율을 서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244페이지의 기출문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순으로 나열된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 비율은요 2000분의 1000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사 비율은 2000분의 1000이니까 50%죠. 그리고 A도시 같은 경우는 400분의 2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00분의 250 그러면 이게 이제 2000분의 1000 그리고 여기서 분모는 2000분의 100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총고용이 전국의 총고용이 2천이고요. 섬유산업이 1,000이니까 전국의 종사 비율은 섬유산업의 50%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A 지역에서는 400분의 250이니까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분수 가까이 있는 쪽이 일단 요건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그다음에 요건 40분의 50 이렇게 되겠어요. 500 40분의 50 이렇게 되나요? 40분의 50. 그럼 이제 이게 1.25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A 도시는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A 도시의 섬유 산업의 그 입지 계수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요 입지 계수 계산하는 것은 꼭 알아두세요.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249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론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관리 및 마케팅론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그래서 일단 관리 쪽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관리 쪽에서는 관리의 분류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리의 분류 우리 교재로 251페이지에서부터 254페이지까지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관리의 분류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죠. 자, 부동산 관리인데요. 관리의 분류가 첫 번째 방식별 분류가 있죠. 방식별 분류는 자가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가 있네요. 자, 자가관리의 장점은요.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겠고요. 자가관리의 단점은요. 위탁관리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언제나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가관리의 특징을 보면요.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 그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1번은요. 자가관리, 자기가 직접 하니까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이 강하죠. 그리고 종합적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요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종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밀 보안 유지가 쉽고 애호 정신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입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사시에 대응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게 단점입니다. 관리 업무가 타성해졌는다, 즉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 무사 안일주의라 그러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이탁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요. 외주 관리인데요. 요게 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1번에 보시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자가 관리의 단점이었는데 이제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관리 비용이 안정화되고 저렴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기밀 유지나 보안이 불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종합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번의 그 부분은 각 부문의 종합적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아까 종합적 관리는 자가 관리는 가능했었는데 위탁 관리는 잘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제 요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혼합 관리입니다. 혼합 관리는요. 일부는 위탁하고 즉 소유자가
관리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위탁관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만 위탁함으로써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건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출 오답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슨 식이냐? 관리 책임 소재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탁하고 일부는 자각하니까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진다. 요게 혼합 관리의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에 보시면요.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영역별 분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나오고요. 얘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설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설 관리는 F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거는 에셋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렇게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가장 소극적인 관리고요. 소극적인 관리고 유지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는요. 요거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는요. 가장 적극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 시설 관리에 속하는 것들 거기 밑줄 꼭 그어놓으세요. 시설 관리는요. 세 번째 줄에 설비의 운전 보수 밑줄, 에너지 관리, 청소 관리, 방제, 방범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떤 소극적 관리고요.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쭈르륵 나열해 놓고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쭈르륵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시설 관리가 어떤 거냐 또는 자산 관리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이건 여기서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는요. 보통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도 역시 밑줄 그어놓으세요. 임대차 관리,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이런 건 이제 임대차 관리죠. 그리고 이제 자재 구입 및 임금의 지급, 건물의 수입 목표나 비용을 통제하는 거 이건 건물 관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밑줄을 그어놓자.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요, 그 밑에 이제 적극적 관리죠. 부를 국대화하는 모든 형태의 관리를 얘기를 하고요. 포트폴리오, 재투자, 투자 리스크, PF, 매입 매각 관리, 리모델링 관리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이니까 꼭 이 박스에 넣는 것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별 분류에는요. 자, 내용별 분류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법경기 세 가지죠. 법적 관리,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죠. 법적 관리는 이제 보존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이거는 유지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이나 조정 또는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관리는 이건 이제 수지, 회계,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술적 관리는요. 이것은 이제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나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경계를 측량해서 확정하는 이런 것들 또는 옹벽이나 배수 관리 또는 쓰레기 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 관리에서는 거의 이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선정 활동 같은 경우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유대성을 보죠. 임차인 선정할 때 그다음에 매장용 같은 경우는 가능 매상고, 공업용이나 사무용 같은 경우는 그 빌딩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유형은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조임대차, 총임대차를 씁니다. 그로스 리스라고 그러죠.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 그리고 이제 공업용이나 사무용 같은 경우는 순임대차를 씁니다. 네트리스라고 그러죠. 네트리스. 그다음에 이제 비율임대차는 퍼센티지 리스라고 얘기를 해서 비율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 그래서 이제 주조 또는 주총, 주거용은 이제 조임대차니까요. 주총 또는 공업용이나 사무용, 공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매, 비율임대차는 매장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지 활동은요. 일상적 활동은 정기적인 활동이고요. 예방적은 사전적, 대응적은 사후적 활동이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방식별 분류, 관리의 분류 쪽에서 출제가 되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마케팅이다. 그러면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켓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ing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거는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있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죠. 이게 구체적인 공간도 될 수 있고요. 추상적인 공간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인 공간이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환이라는 행위를 하죠. 교환이라는 행위를 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환경은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두 가지가 있다. 미시 환경은 여기에 참여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을 모두 미시 환경이라 그래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제도, 사회, 문화, 자연 이런 환경을 거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의 3차원.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생산자, 즉,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이죠. 그래서 공급자 측면,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을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측면의 마케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비자적인 시각이죠.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 측면의 마케팅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관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57페이지 보시면요. 시장점유 마케팅. 이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으로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요. 전략은 두 가지죠. STP 전략과 그다음에 4P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인데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즉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값싸게, 그러니까 원가 절감해서 이런 쪽이 포커스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값싸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앵겨주면 무조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생산자적인, 공급자적인 측면의 마케팅입니다. 그것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값싸게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조건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줘야 사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제품이라 그래서 기발한 제품이라 해서 사느냐 안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객점유 마케팅은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만족을 시키느냐 또 고객을 감동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소비자 측면의 마케팅인 고객점유 마케팅이든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인 시장점유 마케팅이든 한번 사버리면 그 다음엔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공급자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구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쌍방향 측면의 마케팅 한번 팔아놓고도 아파트 같은 것도 한번 팔아놓고도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주부 모니터단한테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제품을 자꾸 만들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는 뭐냐? 이것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 마케팅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마케팅이 있고요. 자, 얘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고요. 얘는 무슨 전략이냐? 아이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다 전략. 그리고 얘는 무슨 전략이냐? 얘는 브랜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은요. 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다시 구매를 하게 될 때 재구매를 하게 된다. 이미지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고객점 마케팅은 고객들이 무슨 상태냐,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단계, 흥미 단계, 욕망의 단계,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 이런 단계에서 각각 어떤 메시지와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그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고객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259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고객점유 마케팅이 나오죠. 전통적인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접근이었다는 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패러다임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창출하는 고객 지향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매 의사 각 결정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정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는 이런 마케팅이 바로 고객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를 주축으로 한다. 브랜드 문제와 연관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시장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은요. 257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죠. 이거는 STP는요. 이건 STP입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고요. 그 다음에 T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그냥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쪼개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어떤 1등 브랜드가 있으면요. 2등은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을 쪼개 놓으면 여기에는 지금 시장을 쪼개 버리면 여기에는 주인 1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자꾸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쪼갠다는 얘기는 시장이 뭐냐? 시장은 소비자죠.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를 쪼개는데 뭐별로 쪼개냐? 소비자의 특성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객 특성이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고객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한다, 쪼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남녀 시장으로 쪼개고 여성복 시장도 이 캐주얼 시장이 있고 그 정장 시장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령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고 자꾸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특성별로 시장을 쪼개는 것이 바로 시장 세분화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시장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쪼갰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시장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 타겟팅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또 깃발이 이미 1등 브랜드, 2등 브랜드가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차별화할 것이냐. 경쟁과 차별화 이런 것들이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때 시장 세분화는 고객 특성별로 시장을 쪼갠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포지셔닝 나오면 경쟁과 차별화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피 믹스 전략은요. P가 4마리죠. P가 4마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덕트, 제품의 P, 프라이스, 가격의 P,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유통과 홍보까지 4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놈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4가지가 각각 여기가 P가 4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지셔닝 1마리 더 있잖아요. 5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서 STP 할 때 습기기도 하고요. 또 이놈이 밑으로 내려와서 습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258페이지에 더 알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죠. 258페이지 거기 보시면 단일 가격 전략이 있고요. 신축 가격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일 가격 전략은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3억 이렇게 분양하는 것이 단일 가격이에요. 그러나 신축 가격은요. 1, 2층은 2억 8천, 로얄층은 3억 2천, 나머지 층은 3억 이런 식으로 신축 가격 전략은 층수나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신축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STP 전략은 STP 전략, 그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각 마케팅의 3차원, 공급자 차원, 소비자 차원, 쌍방향 측면의 마케팅들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또 어떤 마케팅을 쓰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을 무슨 차원의 마케팅이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차원이냐, 공급자 차원이냐, 또 관계 마케팅은 어떤 차원이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각각의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STP 전략에서 S는 뭐고 P는 뭐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봤고요. 광고는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광고는 유료고요. 그 다음에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도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성이 있고 제약성이 시간적, 지역적 제약성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